비록 성은 다르나 저 아이는 내 아우애다. 그런데 무슨 일로 서로 창칼을 맞대게 되었소? 장사치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와 때는 나라도 간섭을 않는 법이요. 그런데 저자가 어느 상인에게 팔려 탁꾼을 그에게만 독점시키고 있다기에 그 이치를 타일러 주려 했으나 말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아 부득불 이청용도로 훈계를 하려 한 것뿐이요. 그 일이라면 이 유아무개에게 맡기시오. 반드시 창칼을 맞대지 않아도 좋은 해결이 있을 것이요. 유비가 그렇게 말하자 장비가 펄쩍 뛰며 소리쳤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장대인의 그 같은 후의를 입고 도리어 저놈에게 장바닥을 빌려주려는 거요? 시끄럽다. 내 진작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저작거리의 장사치들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호걸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딴소리 말아라. 그래도 실소. 저놈이 거드럭대는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오늘 이 사모의 맛을 톡톡히 보여줘야겠소. 장비, 너 다시 이 형을 보지 않으려고 이러느냐? 내가 정히 창솜씨를 내고 싶거든 먼저. 이 형의 칼부터 껴안고 싸우든지 말든지 해라. 금세라도 창을 내지르며 상대에게 달려들 것 같은 장비를 보검까지 쳐들어 보이며 억누른 뒤에야 유비는 다시 관시성을 쓰는 사내에게 향했다. 실은 내가 공에게도 묻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이요? 내가 듣기로는 좌전이 힘주어 말하는 것은 대의와 명분이라 했소. 그런데 오늘의 시비는 공이 그때 그토록 깨우치고자 하던 좌전의 가르침과 반드시 맞지는 않는구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공은 내 아우의 허물만 나무라고 계시나 따지고 보면 공 또한 소쌍이란 장사치의 이익을 위해 칼을 빼는 셈이 되니 그게 어찌 대의명분을 아는 호걸의 처사일 수 있겠소? 그러자 상대의 얼굴에 언뜻 무연한 기색이 떠돌더니 목소리가 흐려졌다. 이놈이 나선 것은 소쌍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아무개라는 장사치의 행패가 미워서였소. 군자는 궁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돌리지 않는 법이라 들었소. 그렇다면 공은 소쌍이란 장사치와는 전혀 무관하시단 말씀이오? 그렇지는 않소. 나는 지난날 그에게 약간의 후의를 입은 적이 있소이다. 사내가 솔직히 그렇게 대답했다. 유비도 그런 그의 태도에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그것 보시오. 그렇다면 장세평의 후의를 입은 적이 있는 내 아우 허물만 어찌 탓할 수 있겠소?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공의 허물을 들추자는 뜻은 아니오. 다만 내 아우의 입장도 공께서 헤아려 달라는 뜻일 뿐이오. 공이 원하시는 바는 꼭 이루도록 해드리겠소. 유비는 그렇게 말하면서 들고 있던 칼을 칼집에 꽂고 새삼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저는 유비라 하며 대대로 이 탁군에서 살았소. 다행히 인연이 닿아 공의 존성은 들을 기회가 있었으나 아직 대명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천한 이 비의 귀에 우레 같은 대명을 담을 영광 주실 수는 없으실는지. 그러자 관우도 청룡도를 땅에 꽂고 엄숙하게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다. 소생의 보잘것없는 이름은 관우라 하오. 자는 본시 장생이었으나 요즘은 고처 운장으로 쓰고 있소이다. 하동 해연이 고향인데 어떤 일로 그곳을 떠나 여기저기 떠다니다. 이 탁군에 와 숨어 산 지 몇 해 되오이다. 영웅을 곁에 두고 여태 알아보지 못했으니 모두가 이 유비의 눈 어두운 잘못이외다. 늦게나마 이렇게 뵙게 되어 실로 세상이 새로운 감이 있소이다. 유비는 그렇게 말한 뒤 아직도 씩씩거리고 서 있는 장비를 돌아보았다. 내 아우는 이름을 장비라 하고 자를 익덕으로 쓰고 있소. 본시 연땅 명문의 피를 받았으나 난세를 만나 간신배의 참소로 일가를 잃고 어릴 때부터 이곳 저작거리에서 자랐소이다. 성품이 과한 데가 있으나 불의를 보면 사갈처럼 미워하는 의기 넘치는 사내로 버타여 허물되는 일은 없을 것이요. 그러나 방금 힘을 다해 싸우던 상대라 얼른 말이 나오지 않는지 관우는 어색하게 입을 다물고 있고 장비도 여전히 씩씩거리며 관우를 노려보기만 했다. 그걸 보고 유비가 다시 한번 장비를 책망했다.
형이 이미 서로 통성명을 했으니 광공은 형의 벗이나 다름없다. 얼른 광공을 나를 대하는 예로 뵙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장비도 할 수 없다는 듯 사모를 땅에 박으며 억지로 두 손을 모았다. 장비가 광공을 뵙습니다. 목소리는 아직도 질그릇이 깨지듯 거칠었다. 관우도 공손히 손을 모아 답례했다. 장공을 만나 이 관우도 기쁘오이다. 얼른 보아서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통성명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주루로 자리를 옮겨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은 어떻겠소? 장비와 관우 두 사람이 마지못해 화해를 한 걸 보고 유비가 다시 그렇게 제의했다. 그리고 관우가 무엇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마침 어물어물 다가오는 소삼에게 명했다. 너는 지금 즉시 내 말을 타고 성안으로 달려가. 깨끗한 주루 하나를 비우고 향기로운 술과 좋은 안주를 준비케 하라. 그 말에 장비는 금세 안색까지 환해졌다.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평소에 그토록 술을 금하던 유비가 스스로 술자리를 마련하게 하니 아니 기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관우는 아무래도 선뜻 마음이 내키질 않는 모양이었다. 공손히 두 손을 모으며 사양을 한다. 뜻은 고마우나 하회를 기다리는 자가 있어서. 그게 누구시오? 소쌍이 그 수하들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소이다. 그 일이라면 염려 마시오. 사람을 보내 소쌍에게 부리는 사람들과 함께 성안으로 들라 하시오. 나와 아우가 공과 함께 있는 한 아무도 그 앞을 가로막는 자는 없을 것이오. 그러더니 다시 장비를 향했다. 장비 너는 지금 사람을 장대인에게 보내. 우리가 있는 주루로 모시고 오도록 하라. 유비가 그렇게 말하자 관우도 어느 정도 그 뜻을 짐작했는지 자기를 따라온 장정들을 불러 청룡도를 건네주며 말했다. 그럼 너희들은 먼저 돌아가거라. 그리고 소쌍에게 방금 들은 대로 이르고 거처를 정하는 대로 우리가 있는 주루를 찾게 하라. 그러자 장비도 사모와 함께 졸개들을 돌려보내고 셋은 곧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안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세 사람이 원만한 결말을 짓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비에 대한 장비의 고분고분함은 물론 관우의 순순한 응종도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데가 있다. 유비가 한 번 그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다지만 그 한 번의 은희로는 아무리 의리를 중시하는 유협 세계의 일이라고 해도 장비의 복종은 지나친 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관우 역시 노식에게 몇 번 좌전을 깨우침 받은 적이 있다 해도 정식으로 노식의 문화에 든 것은 아닌 만큼 유비의 한마디에 한창 불붙은 싸움에서 칼을 거둘 정도의 인연은 못 되었다. 하지만 그런 의혹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유비의 가장 무서운 힘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중요한 재산이었다. 성숙할수록 한층 환한 빛이라도 떠돌듯 온화하면서도 보는 이에게 까닭 모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이한 채모,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저항하기 어려운 위험이 깔린 음성, 태산처럼 우뚝하면서도 종래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몸가짐, 그러한 것들이 어울려내는 묘한 힘과 부딪고 보면 누구도 쉽게 그를 거역할 수 없었다. 유비를 힘으로 이기고 말재간으로 속이고 학식으로 억누른 뒤에도 항상 그 상대로 하여금 정말로 지고 속고 밀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에 적게 하는 어떤 것이 유비의 크고 환한 정신에서 우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세 사람이 천천히 성안으로 들어가니 먼저 간 소삼의 정가를 받은 건달 몇이 벌써 저자에서 제일 술맛이 좋다는 주루 하나를 비워놓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급작스러워 안주는 변변치 못하나 술만은 잘 익은 천일취가 독재 있습니다. 천천히 드시면 되는 대로 안주도 갖추어 보겠습니다. 주인도 문 앞까지 나와 유비 일행을 그렇게 맞았다. 천일취란 인근에 이름 높은 그 주루의 술로 주인이 그걸 독재 내놓겠다는 것은 예사 아닌 경의의 표시였다. 유비 또한 조금도 거드럭대는 기색 없이 주인의 인사를 받았다. 주인 어른께서 몸소 나와 마음을 써주시니 어떻게 해야 바른 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주는 가리지 않으려니와 잔은 큰 것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숨은 호걸 한 분을 만났으니 이 비도 흠뻑 취해보렵니다. 그리고 관우를 인도해 상좌에 앉기를 청했다. 그제야 관우도 두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다. 내 듣기에 남의 손된 자 주인의 자리를 뺏지 않는다 했소. 오늘 이 자리는 형장이 마땅히 주인이니 어찌 이 관 아무개가 높은 자리에 앉겠소? 그렇지 않소이다. 오늘 이 자리는 관공을 위해 마련했으니 마땅히 관공이 이 자리의 주인이요. 사양하지 마시오. 유비는 다시 그렇게 권했으나 관우가 재차 사양하자 할 수 없이 상좌를 없이 하고 셋이 평배로 술상에 둘러앉았다. 내 이미 말했지만 관공께서는 신룡 같은 품자를 지니시고 어찌하여 우리 탁궁 같은 궁벽한 곳에 몸을 숨기게 되시었소? 한숨배 술이 돈 뒤에 유비가 진작부터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그 말에 관우의 짙은 눈썹이 꿈틀하며 미간의 한 줄기 수심이 어렸다. 그러나 조용히 긴 수염만 쓰다듬으며 얼른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명 무슨 감추어진 까닭이 있으나 섣불리 털어놓기를 망설이는 눈치였다. 유비가 그걸 알고 얼른 말을 바꾸었다. 내가 공연한 말을 한 것 같소. 영락한 한실의 말예로 저자 바닥을 헤매는 나나 역시 멸문의 자네로 돼지고기나 썰어 파는 장비의 안목으로 감히 공의 깊은 바다 같은 가슴속을 들여다보려 한 허물을 용서하시오. 뜻은 은근히 관우를 격동시키는 데가 있었지만 말투만은 겸손하고 성실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자 관우도 슬며시 마음이 움직이는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당차는 말씀이요. 내가 잠시 망설인 것은 이 한 몸의 내력이 무엇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쫓기는 데가 바로 관부이기 때문이었소. 굳이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지 못할 것도 없소. 저희 못난 형제를 믿어주시니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부에는 무슨 일로 쫓기는 바 되셨소이까? 귀공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하동의 땅은 예부터 소금으로 유명한 곳이외다. 그런데 5, 6년 전 못된 토호한 놈이 한편으로는 관부에 줄을 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힘께나 쓰는 건달들을 그 소금밭을 오로지 하여 소금 장수들의 고혈을 빨기 시작했소. 특히 십상시의 우두머리 장양의 조카인 현령놈과 배가 맞아 형아오야 하며 지내니 그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소. 그래서 어느 날 두 놈의 술자리에 뛰어들어 모두 베어 죽여버렸는데 그게 관부의 쫓김을 받게 된 내력이요. 소상과는 어떤 사이시오? 옛적해 땅에서 소금 장수들의 뒤를 보아주고 있을 때 알게 되었소. 비록 장사치라도 도량이 넓고 헤아림이 밝아 깊이 마음을 허락하고 지냈는데 내가 관부의 쫓김을 받게 되자 그가 자기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숨겨주었소이다. 지금 내가 몸을 숨기고 있는 곳도 실은 그가 주선해준 것이요. 원래 그런 은희가 얽혀 있었구려. 나도 관공이 몇 푼 돈에 팔린 칼잡이로 보지는 않았소만. 그런데 그간 거처하신 곳이 어디였소? 한 고을에 살면서도 통뵌 적이 없으니 이 몸에 눈 멀고 귀 어두움이 부끄러워 묻는 말이오. 실은 묻고 있는 유비에겐 그 일이 이상했다. 그만 정도의 인물이라면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리 없고 남의 눈에 띄었다면 유비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탁군 안의 마을이라면 유비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관우는 그런 유비의 뜻을 달리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털어놓았다. 앙양 이가촌에 소쌍의 처족이 있어 그곳에 몸을 숨겼소이다. 이름을 바꾸고 몸을 움츠려 마을의 소동들이나 가르치고 있었으니 어찌 형장의 고명한 눈에 들 수 있었겠소? 역시 그러셨구려. 근래 그곳 젊은이들의 행실이 단정하고 학식이 늘더니 그게 모두 공의 감화를 받은 덕분인 것 같소. 과분한 말씀이요. 실은 내가 서책을 가까이 한 것이 그대 형장의 영사 되시는 노식 선생의 초당을 찾을 무렵이 처음이요. 그러나 재주가 모자라는 데다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 지금 더듬거리면서라도 읽을 수 있는 것은 춘추경 하나뿐이요. 그런 내게서 무슨 배울 게 있겠소? 맹자께서 이르기를 춘추가 만들어지니
난신적자가 모두 두려워했다 하였소. 천하의 대의명분을 밝히는 필법의 엄정함이 추상 같으니 이 같은 난세에 그보다 더 적절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소? 그때 묵묵히 술잔만 비우고 있던 장비가 불쑥 관우에게 물었다. 그런데 형의 그 도법은 어디서 익히셨소? 아직도 목소리는 퉁명스럽지만 마음은 완연히 풀어진 것 같았다. 거푸 들이킨 술로 기분이 좋아진 데다 관우 역시 자기와 마찬가지로 밝은 세상에서는 얻을 게 별로 없는 처지라는 걸 듣자 조금 전까지 느끼던 맹렬한 적개심이 쓰러진 탓이었다. 거기다가 거칠게 살아온 그였지만 관우의 비범함을 알아볼 안목은 있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한 숨어 사는 달인을 만나 몇 가지 도법을 흉내내게 되었소. 그런데 그걸 왜 물으시오?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고 관우 또한 장비를 밉게만 보고 있는 말투는 아니었다. 내 이마에 땀이 솟게 하였으니 필경 비범한 스승을 두었으리라 싶어 물어본 거요. 그런 장비의 말투에는 관우의 청룡도 솜씨에 대한 은근한 감탄이 배어 있었다. 관우도 비슷한 느낌인 듯 희미한 미소로 장비의 말을 받았다. 그건 서로 마찬가지요. 지난 5년 동안 관병의 추격도 받고 농림의 무리들과도 자주 맞닥뜨렸지만 아직 내 청룡도는 백합이나 받아낸 사람은 장형뿐이었소. 장형이야말로 그 무서운 창법 어디서 배우셨소? 나야 뭐 그저 가학이요. 나를 길러준 노복이 사모와 함께 전해준 몇 수를 홀로 연마한 것뿐이외다. 뒷날 기회가 있으면 관영과 한 번 더 겨루어 보고 싶소만. 장비는 아직도 호승심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유비가 가볍게 나무랐다. 병장기란 흉한 물건이니라. 이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귀려는 터에 무엇 때문에 창칼을 다시 맞대려 드느냐? 내가 어디 피를 흘리며 싸우자고 했소? 형님은 공연히 사람을 몰아대지 마시오. 길고 짧은 걸 한 번대 보자는 뜻일 뿐이란 말이오. 그러면 내가 이길 것 같으냐? 내가 보기에 너는 관공의 신기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그 말에 힘쓰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장비가 벌겋게 성을 냈다. 형님은 이 장비를 무얼로 보시오? 그렇다면 내 사모를 가져올 테니 관영도 다시 청룡도를 내오시오. 장비는 금세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설 태세였다. 관우가 미미하게 웃으며 그런 두 사람을 말렸다. 무예란 맞수가 겨루는 것 이상 훌륭한 연마가 없을 것이오. 유형은 너무 영재를 허물하지 마시오. 내 그러지 않아도 틈만 나면 영재와 어울려 시원찮은 도법을 더욱 가다듬을 참이었소. 거기다 때마침 소상이 찾아들어 장비도 어물어물 주저앉고 말았다. 유비도 말로만 듣던 소상을 대하자 처음에는 뜻밖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저 막연히 돈푼 깨나 긁어모은 늙은 장사치로 생각했는데 막상 대하고 보니 아직 30이 되지 않은 영준한 청년이었다. 거기다가 말투까지도 장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장사치와는 달랐다. 유장 두 분 대협의 높으신 이름은 우레처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실로 이소 아무개의 광영이 올시다. 결코 입에 발린 아첨 같지 않은 말이었다. 몇 번 말이나 그의 일꾼들을 때려 눕힌 장비까지도 정중하게 그의 예에 답할 정도였다. 관대협계는 실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내가 가볍게 내뱉은 말에 대협께서 이토록 몸소 나서실 줄은 몰랐습니다. 유비와 장비에게 차릴 격식을 다 차린 소상은 다시 관우에게 그렇게 치사를 했다. 그 말투 어디에도 자신이 불우한 망명객을 뒤봐주고 있다는 거드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관우도 의적하기 그지없었다. 장세평이란 장사치가 너무 하는 것 같아 내가 잠시 분격했던 것 같소. 다행히 여기 이 두 분 형께서 일을 원만하게 주선해주겠다 하시니 이 몸이 헛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소이다. 한편으로 유비에게 은근히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투였다. 그러나 유비가 무엇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주루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중년 사내가 들이닥쳤다. 번들번들한 비단옷으로 피둥피둥한 몸을 감싸고 나타난 그는 대뜸 장비에게 반호통으로 나왔다.
장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바로 그때껏 탁군 일대의 말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장세평이었다. 어떻게 끌어대다 보니 장비의 아제비뻘이 된 그는 재물의 힘을 믿는지 잠옷 윗에 당당했다. 유비의 뜻을 짐작하는 터라 면목 없이 된 장비는 이미 술로 벌게진 얼굴을 더욱 붉히며 유비만 쳐다보았다. 난폭하고 거친 것에 못지않게 순진한 구석이 있는 장비는 오랜 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게 무안한 모양이었다. 장대인도 거기 앉으시오. 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눈길로만 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 전과는 달리 이상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전에도 몇 번 유비를 보았지만 그런 심상찮은 태도는 처음 보는지. 장세평도 움찔하며 유비를 살피다가 이내 수그러든 기세로 유비가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혹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장대인과 같이 중상국의 호상이신 소상이란 분이요. 먼저 인사라도 나누도록 하시오. 장세평이 앉는 것을 보고 유비가 다시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애송이는 이미 알고 있어. 그보다는 유형, 아니 유대협, 무슨 일이시오? 저 애송이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끌어들이셨소? 장세평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유비의 위엄에 눌리어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소상을 대하자 참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유비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변화가 없었다. 저분도 장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탁군으로 말을 몰고 왔소. 함께 사고팔 분이니 알고 지내시는 게 좋을 듯 싶소. 그럼 기어이. 그런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 호걸님들께 제가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 같은 건 없소이다. 그럼 왜 마판을 저 애송이와 나누어 가지라는 겁니까? 원래부터 저작거리는 어느 한 장사꾼을 위한 게 아니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게 잘못된 일이었소. 그러자 장세평은 완전히 낙담한 표정이었다. 탁군의 말 시장을 독점하여 적지 않이 재미를 보아왔는데 갑자기 젊고 재치 있는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장비를 어떻게 다그쳐 볼까도 생각했으나 자신을 외면한 채 묵묵히 술잔만 기울이는 모습을 보자 유비에게 한 번 더 매달려 보기로 했다. 유대협,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앞으로는 더욱. 그때 곁에서 보고 있던 소상이 유비를 대신해 나섰다. 대인 고정하십시오. 저는 결코 대인의 이문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장세평이 마침 잘 만났다는 듯 소상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내 놈의 혀가 길고 미끄럽다는 말을 이미 익히 들었다. 뭐 이문을 해치지 않는다고. 아니 어째서 혼자 거두던 것을 둘이서 나누는데 이문이 줄지 않는단 말이냐? 의심스러우시면 저와 동업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대인께서 지금 탁군에서 얻는 이문을 제게 일러주시면 한 행비 장사가 끝날 때마다 먼저 대인의 몫을 채워드리고 나머지만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 여우같이 간사한 내 놈을 믿고 어떻게 같이 장사를 한단 말이냐? 그건 여기 유대협께서 보증해 주실 겁니다. 소상은 그 말과 함께 유비를 돌아보았다. 제 말씀대로 해주시겠습니까? 유비는 갑작스런 요청을 받고도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보장하겠소. 거기다가 앞으로 탁군뿐만 아니라 전 유주 경내에서는 아무도 대인을 건들지 못할 것이요. 말하자면 독점을 과점으로 바꾸는 대신 보호지역을 넓힌 것이었다. 아직은 소상도 유비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렇게 되면 장세평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유비의 결정을 따르고 그 결과가 좋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장세평이 못마땅한 대로 좌중이 권하는 술을 몇 잔 마시고 일찍 자리를 뜬 뒤였다. 유비가 문득 소상을 보며 물었다. 보아하니 소영은 글을 읽으신 분 같은데 어찌하여 이토록 일찍 재리에 눈뜨시게 되었습니까? 작게는 청금을 모아 한 몸의 의식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고 크게는 저 문신우처럼 기화를 사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소상이 별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문신우란 진의 대상인인 여부리의 봉으로 그는 청금을 던져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를
한낱 볼모로 가 있던 진왕의 서얼에서 장양왕에 오르게 한 사람이다. 마지막은 스스로 짐독을 마셔 끝냈으나 그가 일시에 누린 영화는 가히 왕자에 비할 만했다. 기화라면? 당장은 물건도 아니고 금전도 아니지만 사서 두면 재물도 되고 명예도 되고 벼슬도 되는 재화입니다. 무엇이 그런 게 되겠소? 유비가 속으로는 짐작이 가면서도 짐짓 물었다. 그러나 소상은 다만 조용히 웃을 뿐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술자리가 파할 무렵에야 유비에게만 들릴 만한 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제가 오늘 그 기화를 사게 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에서 유비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역시 관우를 알게 된 일이었다. 그 뒤로도 셋은 틈만 나면 어울렸고 나중에 관우는 거처를 아예 유비의 울타리 속으로 옮겼다. 비 온 뒤에 더욱 땅이 굳어지듯 장비와 관우 사이도 언제 목숨을 걸고 싸운 적이 있느냐는 듯 친숙해졌다. 주로 무예 단련의 상대로 점점 가까워진 그들은 머지않아 호형호재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했다. 나이가 장비보다 6살이나 위인 관우가 형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